안녕하십니까. 영남일보TV 이혁 기자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친박으로 불리는 조원진 우리 공화당 대표님 모시고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세간에서 대표님을 이제 마지막 친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뭐 영광이죠. 사실은 제가 대구 국회의원이고 또 대구 사람들은 조원진이가 친박이다 하는 걸 다 아는데 제가 저 혼자 이래 남을 줄은 몰랐어요. 다 도망가고. 근데 아무튼 뭐 사람들 다 알 거예요. 달서병에는 저 상대가 없었다. 대구 경북의 국회의원 한 사람은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을 지켜드려야 된다. 그런 입장에서 뭐 저는 자고 오면 안 했어요. 뭐 저를 아끼는 분들은 절대 탈당하지 말았겠지만은 뭐 똑같이 현재 나온다 그러면 좀 똑같은 행동을 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앞서 말씀하실 때 뭐 배신당했다, 진짜 혼자 남을 줄은 몰랐다라고 하셨는데 남을 줄 알고 옆에 있을 줄 알았는데 떠나간 분들을 혹시 예를 들어주실 수 있나요? 대구 경북 국회의원은 다 알아고 보죠 저는. 대구 경북 국회의원들은 박근혜 대통령 좀 지켜드리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그 사람들이 다 떠나니까 조원진이가 더 부상될 수 있었는 거는 맞아요. 그럼 이제 태극기 집회는 이제 최근까지도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태극기 집회가 오늘 밤 11시에 삼성병원 앞에서 집회를 합니다. 오늘이 218차. 여기는 매주 토요일 날 집회를 했는데 오늘 보고 들었더니 삼성역 앞에 화환이 1000개가 와 있다. 1000개. 화환으로 산성을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언론에 지금 많이 나오던데 아무튼 원래 마지막 집회를 박근혜 대통령이 자유의 몸으로 국민품으로 오시는 날 하게 돼서 한편으로는 좋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뭐 많이 건강이 안 좋으시다니까 마음이 많이 아프죠. 매번 이렇게 슬로건이나 이런 게 좀 달라지나요? 제일 최근에 요즘에 슬로건 어떤 게 있죠? 요즘은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얘기했는 민주통합정부. 민주통합정부, 거기는 민주당하고 야합한 민주통합정부 개헌시도 반대. 그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 사면 곧 바로 직전에 우리 이슈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가 많은 이슈들을 지금 여야를 넘나들어서 뭐 이재명 같은 경우는 대장동 특검 바로 해라. 왜냐면 대장동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제일 많이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2조라는 돈을 그냥 착복해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그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착복을 한 사람은 있고 설계를 해서 돈을 모은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총괄해가지고 이익을 본 사람. 여기는 대장동은 설계한 사람이고 설계한 사람과 이익 본 사람이 공범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한 것은 쌍끌이 특검해라. 그러면은 이재명에 대한 뭐 가족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법적 문제 모든 거 대장동 포함해서 특검하고 그 다음에 윤석열 관계도 대장동의 부산저축은행 문제라든지 혹은 뭐 가족 문제 또 여러 가지 대윤 소유 문제 뭐 이런 부분들을 쌍끌이 특검을 통해서 밝히자 그런 입장을 갖고 있고 뭐 특검은 상시특검법이 특검법이 통과돼서 일주일만 하면은 특검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경찰 검찰에서 조사를 다 어느 정도 1차 조사를 해놨기 때문에 특검이 그 자료를 받으면은 한 달 정도 하면은 성과를 낼 수 있다. 그래서 뭐 5년 후에 하느니 50일 특검해가지고 자격 미달되는 후보는 그냥 선수 교체하는 게 맞다 이래 보는 거죠. 사면이 된 후에도 집회를 계속 이어가실 생각이신지? 저희들이 이제 그전에는 그 탄핵무효 무죄 석방 그래가 전국에 300만 명을 서명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지난 우리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무효는 재심을 통해서 혹은 잘못된 법 절차에 대한 그러한 부분을 통해서 탄핵무효는 계속 가져가겠다. 그리고 명예회복. 그러니까 지금 구호가 탄핵무효 명예회복으로 투쟁 슬로건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제 자유의 몸으로 되셨지만은 건강을 회복하시고 뭐 정치라는 것은 이슈가 항상 있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뭐 보수다 진보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국가의 정체성, 자유민주 체제를 침탈한다든지 자유시장 경제를 무너뜨린다든지 혹은 우리 위대한 역사를 바꾸려는 하는 그러한 시도에 대해서는 집회를 통해서 국민의 목소리를 내겠다. 계속 이어가시고. 그래서 아마 그게 뭐 300회가 될지 400회가 될지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계속적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래 보는 거죠. 크리스마스 사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무튼 박근혜 대통령께서 1737일 4년 9개월 만에 역대 대통령 중에 최장 또 기록을 세우면서 고통스럽게 침묵투쟁을 하신 거다 이래 보고요. 아무튼 많이 아프셔서 특별사면 되셨지만은 밖으로 나오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환영을 하고 단지 시기가 늦었다. 지난 1월 달에 이낙연 총리가 얘기할 때 그때가 적기였고 그때가 특별사면이 안 됐으면은 형집행 정지라도 했어야 된다. 그때 하지 않고 8.15 때 또 특별사면 조건이 다 갖춰지는데도 8.15 때 넘겨서 병환이 악화됐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다. 그래서 사면을 통해서 대통령이 자유의 몸으로 되신 거는 환영하지만은 그러한 과정들에 있어서는 대단히 잘못된 거다. 이렇게 보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병환이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 이 문제가 초미의 관심인데 아직까지 정확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병안에 대해서 발표된 것이 없어서 저희들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사면 되시는 거에 맞춰가지고 뭐 마종이라든지 이벤트 같은 게 좀 준비되어 있으신지. 밤 11시에 삼성병원에서 저희들이 자유의 품으로 돌아오신 박근혜 대통령을 환영합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집회를 밤 11시에 해서 뭐 1시까지 아마 집회가 이어질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우리 공화당은 현재 좀 어떤 상태인가요? 어째 지금 당 대표시기도 하고 좀 대선 후보로 또 확정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공화당은 다른 정당하고 좀 달라요. 우리는 매월 월요일 날 아침에 이제 최고위원 회의를 하고 우리 45만 당원에 6만 책임 당원이 있어서 한 달에 한 3억 정도의 당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이번에 제가 대통령 후보 나갔을 때 후원금이 한 20억 그쳤어요. 빠른 시간 내에. 책임당원, 6만 책임당원 투표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민초정당이 정당 73년 사이 처음으로 생겼다 보면 돼요. 이 민초정당이 생겨서 금방 없어질 줄 알았더니 이게 지금 4년 4개월 가잖아요. 제가 창당 대표인데 지금까지 당에서 한 푼도 돈을 안 받습니다. 근데 우리 당원들의 지금 수준이 60대 이상하고 60대 밑이 반반이라 보시면 돼요. 전문대학 이상이 6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수준 높은 정당이 하나 생겼는데, 정치학을 하는 사람들, 또 정치학을 가리키는 사람들의 로망은 우리 공화당 같은 정당이에요. 이게 이제 제대로 자리 잡으면은, 이제, 다음 총선을 통해서 교섭단체로 어떡하든지 하면은, 이제 정치혁명이 이루어진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당을 이끌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사면 결정이 났던 날에 이제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이제 문 대통령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이런 내용이었었는데 뭐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사면을 결정해 주신 대통령 이런 표현도 나오고 의례적인 표현으로 보기에는 좀 과한 감이 있지 않나 싶은데 사면과 관련해서 그동안 서로 좀 입장을 조율했을 것 같은 이 사전 조율이 있었다고 보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렇지는 않다. 아무튼 저쪽에서는 최대한 형집행 정지 정도. 근데 그 전에 정보는 그 이재명 후보가 사면을 건의할 가능성이 높다. 그것이 저희들의 정보였고 사실 그런 준비를 했는 것 같아요. 민주당 내부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은 일반적으로 정리를 한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단독적으로 사면 결정했다 이런 것인데 박근혜 대통령의 그 사면에 대한 입장은 뭐 믿어야 되겠지만은 조금 박근혜 대통령스럽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렇게 조율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민주당은 분명히 이재명 쪽에서 제안을 했지 않느냐 내 추측으로는 뭐 이낙연 총리의 그 입장 그 사면 요청했을 때의 그 반발 이런 걸 감안해서 청와대에서 그걸 다 떠안았다. 또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갑자기 이루어졌잖아요. 네. 그다음에 사면심의위원회가 한 명도 반대 없이 동의를 했다는 것은 성모병원에서 삼성병원에 옮길 때 이미 기존에 있었던 병이 아닌 다른 병환이 발생한 거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것이 지금 생각한 대로 이러한 문제까지 온 거 아니냐. 급히 사면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온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또 하나는 뭐 권선도에 같이 이런 거를 너무 정치적으로 야권 분열을 위해서 사면을 시켰다. 그거는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파는 거지.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도 모르는데 자기도 지레 겁먹고 야권 분열을 위해서 사면한 거 아니냐. 이것은 폐륜에 가깝죠. 지금 저분이 어느 정도의 병이 중한지도 모르는데 도덕적으로 맞지 않다 이래 보는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현재 건강 상태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정확한 병명은 이렇게 아까 모르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들은 게 있으신지 어느 정도라더라 이런 게 아니 그거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돌고 네. 지금 유튜브 상에서도 뭐 과도한 상상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믿어야 돼요. 분명한 것은 한 달을 기준으로 삼성병원에 나오셨는데 의사들의 소견에 의해서 6주간 치료를 더 해야 된다. 그럼 6주간 치료를 더 해야 되는 사항들이 뭔가? 또 급하게 왜 사면이 이루어졌는가? 또 사면 심의위원들이 100% 동의를 했는가? 하는 것은 뭔가 박근혜 대통령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지금 여러 가지 이제 흘러나오는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은 속단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것이 맞지 않은 것 같아요. 퇴원하고 이제 건강을 회복하시면 정해진 거처가 있으신지 뭐 달성군의 이제 한 사회단체장이 달성에 이제 거처를 마련하겠다 이렇게 뜻을 밝히기도 했는데 뭐 정해진 가는 게 있나요? 아무튼 제가 아는 박근혜 대통령의 성정은 남한테 신세 안 지는 분이에요.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이 삼성동 사저를 팔아서 또 벌금을 몰고 뭐 이런 부분으로 해서 돈이 없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내곡동까지 샀는데 현찰 있는 거는 다 차압당해 가 있고 내곡동 사저를 샀는데 내곡동까지 공매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조금 회복이 되면은 아마 가족들을 제일 먼저 만날 거다. 저는 좀 내용을 아는데 뭐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가족들을 먼저 만나면은 뭐 박지만 회장하고 거처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을까. 가장 관심을 가진 게 우리 공화당 아닙니까? 뭐 우리 공화당은 오늘이라도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구에 저는 뭐 그렇게 얘기죠. 대구가 정치적 고향이고 또 태어나신 곳이고 또 중앙정치에 좀 멀어져 있으니까 대구에 거처를 옮기시는 게 좋겠다. 만약 그래 된다 그러면 우리 공화당이 다 준비를 할 수 있다 이래 보고요. 뭐 우리 공화당 그 정도 넘기면 되거든요. 또 하나는 이제 하나 걱정되는 것은 계속 진료를 받으셔야 되니까 뭐 대구 병원도 좋지만은 또 나름대로 대통령이 생각하는 그런 진료 기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관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대통령께서 가족들하고 결정한 이후에 생각해야 될 거다. 그럼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도 건강이 안 좋은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사면 대상에서는 빠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편협함이지. 소위 말해서 째째하잖아. 풀려면 다 풀어야지. 그 무슨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악감정 때문에 그것을 안 푸는 것은 국민 대통합으로도 맞지 않죠. 이명박 대통령이 2년 2개월이고 박근혜 대통령 4년 9개월을 지금 복역 감옥에서 계셨는데 결자 해지의 모습으로 그냥 과거보다는 미래로 나간다는 입장을 보면은 이명박 대통령도 같이 사면을 해드리는 게 특히 우리 경제가 어려울 때 이재용 삼성 부회장까지도 한목에 사면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았느냐. 건강 회복이 되면 정치 개입할 혹은 이렇게 정치 활동을 다시 재개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건 그분의 뜻이죠. 건강만 회복된다면은 대한민국을 새로운 제대로 된 대한민국으로 바꾸는데 그 일조를 하시지 않겠느냐. 뭐 우리 당원들이야 우리 공화당에 다 1호 당원을 비워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공화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언제라도 오시면 1호 당원으로 모실 준비가 돼 있고 제가 대표실을 벌써 4년 4개월 대표실에 있잖아요. 근데 대표실 뒤에 대표 이렇게 회의실이 있으면 뒤에 책상 직무 책상인데 한 번도 안 앉았어요. 그 자리는 대통령 나오시면은 대통령께서 앉아서
하셔라. 그래도 우리가 실국장 임명도 많이 비워놨어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은 뭐 그렇게 정치를 재개할 수 있는 세팅은 다 되어 있다. 세팅은 뭐 45만 당원에 뭐 6만 책임 당원 같으면은 스타트 준비는 다 돼가 있다 이래 보는 거죠. 그럼 이번 사면이 직간접적으로 이제 대선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이 사면이 윤석열 후보에게는 악재일까요, 호재일까요? 또 이유는? 윤석열이나 국민의힘의 캠프가 탄핵에 동조했던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윤석열은 뭐 45년 구형을 때리고 형집행정지 두 번을 거부하고 묵시적 청탁까지 걸었잖아요. 윤석열한테는 악재죠. 지금 윤석열이 어떻게 하느냐. 그거 보니까 영 아니더라고. 뭐 자기 소임에 의해서 뭐 그래 할 수밖에 없다.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지금 돌이켜보면은 그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정당했다고 얘기하는 건데 맞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탄핵 조처할 때 제가 반대 그 연설을 요청을 했는데 반대 발언 자체를 정세균 의장이 꺾어버렸죠. 일국의 대통령을 탄핵 조처하는데 국회의원이 반대 발언조차도 못하게 만들었다고. 절차적 하자가 굉장히 많고 하나하나 이제 새롭게 밝혀질 거예요. 그럼 혹시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제 오늘 이제 대구에 와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제 찾아뵙고 싶다고 했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찾아뵙기 전에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는 게 맞다. 뭐 윤석열이가 박근혜 대통령 찾아가서 뭐라 하겠어요. 이제 박근혜 대통령한테 얘기할 걸 국민한테, 지금 대통령 후보잖아. 국민한테 얘기를 해야지. 내가 그때 뭐 45년 구형하고 이럴 때 묵시적 청탁 때리고 뭐 경제 공동체 제3자 경제 뭐 이런 부분 뭐 했잖아요. 그 노래 제목까지 내가 그때 뭐 총 맞은 것 같다. 제가 잘못됐다든지 명확하게 해야지. 이거 뭐 어정쩡하게 말이지. 그래 넘어가가지고는 국민의힘 후보라면은 좀 당당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근데 요즘은 국민의힘 하는 게 중도를 넘어서 이제 좌로 넘어간 것 같아요. 보수를 버리는, 이름을 버린 게 아니고 가치를 버려버린 것 같아요. 자기의 주장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거는 과거에 잘못했으면 잘못했고 또 현재에 잘못이 있으면 잘못했다. 이게 시인이 중요하지. 이걸 어정쩡하게 이래 가는 것은 그건 더 분노하게 만든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대선 캠프에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도 제법 많은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조금 지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약간 불편하게 혹은 조금 괘씸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뭐 윤석열은 정권교체는 물 건너 갔다 보는 사람인데 그나마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이기려면은 국민의힘 자체의 개혁적인 목소리가 나와야 돼요. 박근혜 대통령 때 탄핵했던 세력들도 뭐 국민들이 보면은 구태 정치인들의 앞장 다 서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찍어주겠어요? 그렇게 구태 정치인들한테 어쩔 수 없이 찍어주는 확률은 30%. 나머지 20% 이상을 더 얻어야지 당선되는데 그게 지금 캠프의 인적 쇄신과 개혁적인 마인드로 다시 무장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 그럼 이제 박 전 대통령의 이제 내곡동 사저가 공매 처분이 됐는데 이 결정이 검사 시절에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이루어진 게 맞을까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윤석열 검찰총장 나오기 3일 전에 공매 절차로 넘겨버렸어요. 그거는 형평성에도 한명숙 전 총리는 뇌물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대법원 판결에 형을 살았죠. 지금 이번에 나왔잖아요. 그전 나왔는 복권이 됐는데 그러면 거기에도 공모 절차를 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공모 절차 하나도 안 했는데 뇌물 한 푼 받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을 마지막 남아있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절을 공모 절차했다. 이거는 너무 비인간적이잖아. 그래서 분노를 더하는 거죠.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박 전 대통령의 정확한 건강 상태랑 이 병명이 알려지면 윤석열 후보한테 직격탄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의미로 이런 말씀하셨는지. 지금 건강이 대단히 안 좋다. 45년 구형을 때리고 또 박근혜 대통령을 법정에 하루에 10시간씩 일주일에 4번씩 끌고 다녔잖아요. 또 형집행정지를 2번이나 거부하고 내곡동 사저까지도 집까지도 뺏어버렸잖아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건강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 지금 한간에 도는 여러 가지 건강 상태가 나온다고 윤석열이 견딜 수 있겠어요?
12월 29일에 윤석열 후보가 안동에 왔었는데 마침 그때 대표님도 안동에서 이제 지지자들이랑 함께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연인지 아니면 약간 의도된 일정인지. 이제 대구 경북 순회가 잡혀 있었어요. 아무튼 윤석열이 대구 경북에 와서 뭐 사면에 대한 입장도 어정쩡하게 이래 하는 거는 맞지 않아요. 그래서 뭐 우리 일정하고 겹쳤지만은 또 분명한 일정을 발표한 거죠. 정권 교체가 힘든 후보는 사퇴하는 게 맞고 정권 교체가 힘들면 선수 교체하는 게 맞죠. 지금 박스권에 30% 묶여가지고 혹은 30% 밑으로 떨어지면은 선거해봐야 정권 교체를 못 하는데 그러면 후보 교체하는 게 맞다 이래 보는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선 투표 전에 이번 대선과 관련해서 어떤 형식으로 좀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거는 대통령께서 알아서 하실 문제인데 침묵을 지킬 쪽이 지키는 게 확률이 높지 않는가 이래 봅니다. 그럼 만약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이런 메시지보다 그냥 뭐 정권 교체나 아니면 자유우파 단결해라 이런 메시지를 낸다면은 이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걸로 볼 수 있을까요? 그거는 생각이 다르겠죠. 생각이 다른데 안 그러면 그냥 침묵으로 있을 수도 있다. 이제 지난 28일에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는 공직자로서 이제 직분에 의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정치적, 정서적으로는 대단히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공직자로서의 직분의 일을 했는데 일을 잘못한 거예요. 아니 뇌물을 한 푼도 받지 않은 분을 묵시적 청탁으로 엮어가지고 45년 구형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한 겁니다. 그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그 다음에 경제공동체, 제3자 뇌물죄까지 다 붙였잖아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 뇌물 한 푼 먹은 거 있습니까? 태블릿 PC도 지금 가짜로 밝혀졌다. 그 많은 일들이 그 다음에 K미러 재단 그 무슨 돈에 대한 그게 있었습니까? 증거로 채택도 안 되는데. 그래도 대선 후보로서 윤석열을 평가한다면 정치를 안 했어야 되는 사람이다. 내가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는 욕심이 아니고 우리 자유파로서 아쉬운 것은 정권 교체를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3월 5일날 검찰총장을 그만뒀는데 7월 말까지 임기잖아요. 그때 문재인 그 정권의 권력 게이트 수사를 해야 됩니다. 역대 정권이요. 다 권력 게이트 수사를 했어요. 이번에는 권력 게이트 수사를 그냥 놔두고 나와버렸잖아요. 그럼 그 권력 게이트에 사면을 줘버린 것 같고, 만약에 권력 게이트의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으면은, 그때부터 권력의 지지율이 확 주풍낙엽으로 떨어지는데, 문재인의 지지율이 지금 40%를 유지하는 것은 권력 게이트 수사를 안 한 검찰총장의 책임이 크다. 윤석열에 의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라도 정권 교체를 쉽게 갔는데, 윤석열이 자기가 대통령 되겠다고 조기에 나오는 바람에 정권 교체가 굉장히 어려워져 버렸다. 선수를 교체한다면 어떤 후보를 좀 나온 게 좋을까요? 아니면 누군가 연대한다든지? 윤석열도 그렇지만 이재명까지 다 교체해야 된다는 사람이에요. 이재명은 뭐 파도 끝이 없는 비도덕성, 폐륜적 행위, 그 다음에 의혹, 뭐 가족 문제. 본인이 공정과 상식이라고 계속 강조를 했잖아요. 본인이 그렇게 조국 수사할 때 잣대를 가졌는데 부인이 이제 공정과 상식에 벗어났어. 양 후보 다가 둘 다 교체하는 게 맞다고 봐요. 둘 다 교체하면은 뭐 민주당이야 이낙연 전 총리가 있잖아요. 뭐 국민의힘 얘기하면은 국민의힘은 청문홍답 홍준표 있잖아. 홍준표는 호시탐탐 감 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럼 만약에 홍준표 후보가 정말 교체돼서 나온다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조은지하고 붙어봐야지. 조은진이 될 확률이 제일 높을걸요. 왜냐면 확실하잖아. 정세성 뚜렷하고 돈도 없고 깨끗하고 또 의리도 있고 후보들 중에 얼굴도 제일 잘생겼다 하더라고. 내 얘기가 아니고 누가 토론회 한 몇 번만 하면 내가 이길 거예요. 윤석열 오늘 우리 당의 최고위원이라고 한상수 최고위원 계신데 그분은 인제대학교 지금 법대 교수의 헌법학자인데 윤석열 후보하고 서울법대 동기잖아요. 79학번 서울법대 동기 오늘 그러더라고. 동기니까 내가 말 놓겠다고. 윤석열 우리가 자신 있으면은 형사법으로 네가 45년 구형이 옳다 그러면 자기하고 토론하자고. 자기 서울법대 동기가 우리 당에는 법률 담당 최고위원으로 계신데 제안을 하더라고. 이거는 법적으로 너무 잘못된 판결이다. 검찰에서 45년 구형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오늘 토론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제발 토론 좀 받아가지고
얘기를 좀 서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현실적으로 선수 교체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무튼 선수 교체를 하는 조건은 첫째, 선거를 치르나 마나 진다 할 때. 두 번째, 지지자들이 등을 돌릴 때. 지금 지지자들은 70% 등을 돌려버렸잖아요. 지금 데드크로스를 넘어섰잖아요. 도저히 윤석열은 안 되겠다. 그러면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라도 선수를 교체해야 되잖아요. 선수 교체는 간단합니다. 후보가 사퇴하면 돼요. 바로 선수 교체하는 겁니다. 선수 교체를 통해서 보수 자유파 전체를 하나로 연대를 해서 단일 후보가 붙으면은 정권 교체 가능성 대단히 높을 겁니다. 대표님께서는 이제 우리공화당 대표이자 대선 후보신데 윤석열 후보와 손잡으실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을까요? 아무튼 윤석열 후보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이거 취소해야 된다. 그 다음에 개헌,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통해서 민주당하고 야합해서 민주통합정부 만든다는 거 취소해야 된다. 세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에 특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 행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입장 정리를 해서 진솔한 사죄가 필요하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좌파들하고 연대나 연합을 할 게 아니라 붉은 적폐, 문재인 정권의 붉은 적폐를 청산해야 된다. 이 조건만 갖춰준다면은 저는 언제라도 만날 수 있어요. 태극기 부대들은 끝까지 이제 윤석열을 지지 안 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 정권 교체를 위해 막판에 어쩔 수 없이라도 찍을 것인지 어떻게 보시나요? 어쩔 수 없이 찍는 거는 그럴 사람도 있겠죠. 근데 우리 공화당에서는 거의 없다 보시면 됩니다. 우리 공화당이 게이팅 보트를 질 거예요. 정권 교체 힘들 겁니다. 밀려서 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가 먼저 혁신하고 과거를 정리하고 붉은 적폐를 청산하고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가 내야 돼요. 밀려서 하는 것은 웃기잖아요. 그럼 지금 윤석열 후보 이제 캠프 내에서도 이제 신지 같은 약간 파격적인 인사들을 데리고 온다든지 약간 이준석 간에 약간의 갈등이 있고 이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신지에는 파격적인 인사가 아니고 실패 인사입니다. 2대남들이 완전히 돌아서게 만든 신지혜가 갖고 있는 표가 아니고 신지혜 때문에 2대남이 돌아간 표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 그 다음에 이준석은 장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봐서는 이준석 정도를 제대로 관리 못하는 사람이 나라를 관리한다? 굉장히 힘들지 않겠느냐. 수신 제가도 안 됐는데 치국이 되겠습니까? 이제 대구 경북의 이런 보수 성향, 정치 지형에 대해서 좀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TK 지역 미래를 위해서 이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라의 역사가 좌파 역사로 바뀌는데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있는 비굴함, 그게 용기를 가지지 못한 정치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한 정치인들이 이제 정치계로 좀 들어와야 되고 또 앞으로는요 부정부패하는 정치인들 먹고 살고 많은 사람들 뽑지 마세요. 그러면은요 다 그 길로 갑니다. 제가 말한 관료 출신들 중에서도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관료 출신들이 목소리 안 내잖아요. 우리 대구, 특히 대구가 막 심한 정도가 아니고 자기 목소리를 안 내요. 지역의 이익이 목숨이 달린 일인데도 목소리 안 내요. 가덕도 신공항 대구 국회의원들 반대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대구 경북 국회의원들요 전면 투쟁을 해야 돼요. 가덕도 신공항 정치공항 만들어 놓으면은 지금 김해공항에 가덕도 신공항에 청주공항이 있으면 대구 경북공항 만들어 봐야요. 실패입니다. 실패. 이거는 지역이 발전하고 엄청나게 영향이 있는데 목소리를 안 내잖아요. 이 세대 교체를 한번 해야 된다. 대구에 30, 40대 정치인들이 이제 나와야 돼요. 이제 대구 경북도 미래를 좀 희망을 걸 수 있는 정치인들이 나와야 됩니다. 이거 한번 하면은 철밥통이야. 얼마 전에 저희 영남일보 TV에서도 이제 청년 정치를 말하다 이런 주제로 청년들끼리 이렇게 정치 토론을 가졌었는데 청년 정치가들의 출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유리벽을 깨야 돼요. 지금 대구 경북의 정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로 이제 정치인으로서의 역할은 끝났다고 봐요. 그래서 대구 경북의 모든 정치인들 교체를 좀 필요하다. 나라가 다 망했는데도 입 딱 닫고 말이지. 지역이 얼마나 불행하게 그런 잘못된 조건이 있는데도 한마디 얘기 안 하는 그런 거 정치인 말로 해요. 자기 목소리 내고 잘못된 거 잘못됐다 얘기하고 불의는 불의라고 얘기해야지. 그게 정치인이지. 다 도망가고 자기 가족들만 생각하고
부끄럽잖아요. 그럼 부끄러운 정치할 것도 막 국회의원을 말하냐고. 그럴 바에는 젊은 정치인들, 30, 40대 정치인들을 빨리 대구에서 만들어야 돼요. 이제 당 보고 타는 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당연은요, 절대로 젊은 정치인들 안 키웁니다. 기존의 거대 여당이든 야당이든 대구가 침체의 도시가 아니고 변화와 개혁과 미래의 도시로 가려면은 국회의원을 바꿔줘야 돼요. 이 국회의원이 입 닫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 다 입 닫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구가 아무튼 발전하려면은 저 같은 정치인 뽑으면 돼요. 제가 삼선하는 동안 정말 일만 했어요. 뭐 장차관 했던 사람들, 뭐 판검사 했던 사람들, 뭐 그 중에서 뭐 좀 자리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위주로 자꾸 보잖아요. 이제는 사람을 봐야 돼요. 저 사람이 정말로 깨끗한 정치할 수 있는가? 과거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미래로 개척할 수 있는 그 판단력이나 직관력을 갖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시구형부터 그것도 안 해요. 연관대가 있고 뭐 그렇게 그 벽을 깨려면은요, 지도부라는 사람이 정당의 당 대표라 또 정당의 지도부들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대구가 12명 국회의원이고 경북까지 합쳐서 26명입니까? 뭐 저는 30, 40대로 과반 이상 바꿔야 된다. 조금은 서툴더라도 그 서툰 기간은 국회 들어가면 2년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보수의 나쁜 이미지가 세워져 있는 대구를 바꾸는 계기가 된다. MZ세대라고 저는 MZ세대라 해가지고 막 변화가 다양한데 이런 거 대구만 내려오면 숨이 콱 막히는 거야. 무슨 얘기도 안 하고 뭐 여기가 뭐 양농도 아니고 국회의원들 양농도 아니잖아요. 전부 다 지금 내가 볼 때 다 60 넘었어. 젊은 국회의원이 지금 몇 살이 제일 젊죠 지금 대구에? 양농 같아. 어디 말도 안 하고 지역에 어떤 엄청난 그 중요한 일인데도 자기 목소리 안 내고 나라가 이렇게 막 뒤집어지는데도 제 목소리 안 내는 이런 부분들은 잘못됐다 이래 보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 공화당하고 태극기 부대를 감안하면은 여론조사에서 꽤 이렇게 좀 지지가 나오실 것 같은데 실제 여론조사에서는 이제 대표님 이름이 잘 보이지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조사기관에서 이게 좀 대표님을 뺀 것인지 아니면 조금 유의미한 지지율이 나오지 않았는지. 뺀 거죠. 왜냐하면은 뭐 좌파들이야 우리 공화당이 커지는 데 대해서 대단히 알레르기 반응을 합니다. 보수는요 조중동 원죄가 있어요. 우리 공화당은 매주 월요일 날 입당 당원을 발표를 해요. 몇 명, 이번에는 일반 당원이 몇 명, 책임 당원 몇 명. 그게 정당 민주화가 이루어졌다고요, 지금. 그런데 김동연인가? 여론조사 한 번인데 제가 김동연보다 훨씬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도 여론조사 안 넣습니다. 안 넣어요. 그리고 정당으로서 우리 공화당이 제3당이고 또 여론조사를 했는데 처음 한 번 했는데 경향에서 했나? 그때 내가 좀 많이 나오는데도 안 넣잖아요. 그것은 잘못된 거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렇게 피하는 거지. 그러니까 저도 뭐 원내 수석도 하고 삼선에 수석 최고위원까지 했던 사람인데 그러면은 내가 다 뭐 편집국장이 다 잘 알잖아요. 우리 공화당 조원진이 금기어가 돼 있더라고. 금기어가. 왜 뭐 나는 생방 나가서도 할 말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공화당 조원진은 금기어, 여론조사에도 넣지 마라. 뭐 그런 상황이라서 영남일보에서 좀 넣어보세요. 그럼 이제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는데 혹시 관심이 있으신지? 지방선거는 저희들은 전략적으로 공천을 할 생각입니다. 나름대로 이제 어떤 포인트를 잡아서 어떤 지역을 전략적으로 할 건지 전체적으로 다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그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이번에 대통령 선거 끝나고 지방선거 때는 대구 경북 시도민들이 조금은 서툴러도 30, 40 중심으로 좀 뽑아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사람이 바뀌어야지 이게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조금 서툰 것은요, 한 1, 2년 지나면 다 같아지니까 전반적인 세대 교체를 한번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 코로나 전국에서 우리 대구 경북 시도민들이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받는 모습을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그런 아픔을 많이 갖고 있는데 올해가 흑호랑이랍니다. 흑호랑이.
이 흑호랑이 해에 이 코로나 재앙 또 우리 이 주변의 아픔 이런 것이 다 없어지고 우리 대구경북 시도민들이 희망과 또 행복을 얘기하는 그러한 새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네, 오늘은 조원진 우리 공화당 대표님 모시고 긴 시간 이렇게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수고해주신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영남일보 이혁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